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다새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유현정입니다. 오늘은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김흥빈의 나는 미생물과 산다를 읽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두근두근 과학책 함께 읽기를 사랑해주시는 청취자이시죠? 이다영 선생님이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1부에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몇몇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미생물에 대한 편견을 좀 깨셨나요? 1부 마지막에 안내드린 대로 2부에서는 우리가 미생물의 존재를 알게 되고 또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역사를 살펴볼 거고요. 또 미생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은 그 크기가 너무나도 작아서 육안으로는 그것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시작 또한 현미경의 발전 그 이유가 되겠죠. 미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레이우엔 훅이 17세기에 발견하고 이것을 관찰하게 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 시작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얼 하든 어딜 가든 미생물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아주 친밀한 존재지만 맨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눈이 보배다 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미생물을 연구하는 미생물학에 꼭 들어맞는 말인 것 같다. 제대로 된 현미경이 개발되고 나서야 비로소 미생물의 생김새와 종류, 기능 등을 알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구한 미생물의 역사와는 대조적으로 미생물학의 역사는 아주 짧다.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태어난 리우엔 훅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다. 때문에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워졌고 이에 일찍부터 학교 대신 생계전선에 나서야 했다. 청소년 시절부터 포목상에서 일을 했고 20대 초반에는 직물 장사를 시작했다. 이후 다행히 비단 상인의 딸과 결혼하면서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듯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5자녀 중 4명을 어린 나이에 잃고 아내마저 그가 34이 되던 1666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사랑하던 이들과의 슬픈 이별을 달래기 위해서였을까? 1668년 그는 영국 런던으로 여행을 떠났다. 영국에서 리우엔 훅은 당시 잘 나가던 젊은 과학자 로버트 훅이 펴낸 마이크로그라피아를 접했다. 이 책은 훅 자신이 제작한 현미경으로 주변의 다양한 생물과 사물을 수십 배 확대하여 본 것을 직접 그린 그림들을 모은 일종의 화보집이다. 과학사 측면에서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별의 전령이 크지만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거시 세계를 열었다면 마이크로그라피아는 가까이 있지만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행에서 돌아온 리우엔 훅은 현미경이 보여주는 미시 세계에 푹 빠졌다. 물론 당시 이런 사람들은 많았다. 보통 그들은 작은 곤충이나 나뭇잎과 같이 잘 알려진 것들을 확대해서 보는데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리우엔 훅은 더 작은 것이 보고 싶었다. 예를 들어 매운 고추를 먹었을 때 혓바닥이 따가운 이유는 고추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날카롭고 뾰족한 물질이 혀를 찌르기 때문일 것이라는 다소 엉뚱한 상상을 하고 고추의 즙을 현미경으로 관찰했다고 한다. 당연히 그가 상상하는 그런 물질은 볼 수 없었다. 아마 꿈을 대는 아주 작은 벌레 같은 것들을 봤을지 모르겠다.
이후 장장 50년에 걸쳐 리우엔훅은 빗물과 자신의 대변, 노인의 치아에서 긁어낸 찌꺼기 등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손수 만든 현미경을 통해 봤다. 그리고 거기서 항상 서로 다른 모양의 미세한 존재들을 확인하고 이를 극미동물이라고 칭했다. 레이우엔혹은 직물 장사를 할 때 그 직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 돋보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렌즈를 가공하는 기술도 훌륭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렌즈로 약 300배까지 확대해서 관찰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동시대 과학자들보다도 더욱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성능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업적이 인정되어서 영국 왕립학회의 회원으로도 인정을 받았어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업적을 이루기까지 그의 집념과 열정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한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피르호, 파스테르, 코흐로 인해 그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의학계의 교황, 19세기 가장 뛰어난 의사 중 한 명으로 불리는 독일의 루돌프 피르호는 전염병에 대한 원인을 병리학적 분석보다는 전염병이 퍼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생활 환경을 꼽았습니다.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한 문제인데 피르호의 이런 의견을 기득권 세력이 좋아했을 리 없겠죠. 결국 그가 일하던 베를린에서 쫓겨나서 시골의 작은 대학으로 가게 되었고 이곳에서 백혈병의 원인과 암을 정의하는 등의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파스테르는 참 익숙한 이름이죠. 저온 살균 우유로 굉장히 유명한 업체 이름이잖아요. 섭씨 60도 정도에서 30분가량 가열 처리를 하는 이 저온 살균법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바로 파스테르입니다. 그 시작은 우유가 아니고 와인이었어요. 파스테르는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하면 와인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양주업자들이 와인이 오래되면 시큼해지는 문제 때문에 유통에 곤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파스테르에게 의뢰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간단해요. 한번 푹 끓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와인의 풍미가 사라져요. 와인은 향으로 먼저 마신다고 하는데 끓여버리면 그 향이 죽고 맛 또한 변하게 됩니다. 그럼 관건은 와인의 풍미를 살리면서 오랜 시간 그 맛과 향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와인을 변하게 만드는 미생물을 죽이면서 와인 본연의 향과 맛은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 바로 저온 살균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미생물 연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스테르는 그 시기에 많은 논쟁이 있었던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실험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연 발생설은 어떠한 생명이 그냥 저절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벼룩은 먼지에서 저절로 생겨나고 흙탕물 구덩이에서 새우나 장어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건데요.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돼 보이지만 그때는 매우 강력한 가설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파스테르는 어떻게 자연 발생설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냈는지 함께 볼게요. (1860년부터) 파스테르는 세기를 넘기며 계속된 자연 발생을 둘러싼 논쟁에 뛰어들었다. 사실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독일의 피르호다. 그는 1858년에 펴낸 세포 병리학에서 세포는 이미 존재하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생길 수 있다는 생물 속생을 주장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피르호는 생물 속생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실험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다시 3년이 지나갔다. 1861년 파스테르는 마침내 간단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로 자연 발생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그는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멸균된 용액에 들어와 증식하는 것이지 공기 자체가 미생물을 생성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먼저 플라스크에 고깃국을 채워 끓였다. 그 다음에 일부는 열어둔 채로 다른 일부는 뚜껑을 덮어서 식도록 넣어두었다. 며칠이 지나 플라스크 안을 살펴보니 미생물이 뚜껑을 덮지 않은 플라스크에서는 자랐지만 입구를 막은 플라스크에는 전혀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스플란차니의 실험을 검증한 파스테르는 공기 속 미생물이 고깃국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파스테르는 목이 긴 플라스크에 고기 국물을 넣고 목을 S자 모양으로 구부렸다. 그러고 나서 이 플라스크에 있는 내용물을 끓였다가 식혔다. 이후 몇 달이 지나도 플라스크 안에서는 생명의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 파스테르의 독창적인 실험 장치라 할 수 있는 백조목 플라스크의 핵심은 플라스크의 구부러진 목 부위로 공기는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공기 중 미생물은 그럴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공기는 확산되지만 미생물은 중력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찮아 보이는 미생물도 신비로운 힘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님이 명확해졌다. 오히려 맨눈에 보이지 않아 자연 발생처럼 보였던 생물의 출현을 공기나 그 환경 자체에 이미 존재했던 미생물 탓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자연 발생설은 폐기되었고 200년간의 논쟁도 드디어 끝이 났다. 얼마 후 파스테르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나폴레옹 3세를 배열하는 영광을 안았다. 황제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발견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염병으로 9살 난 큰 딸을 잃은 아버지였기에 그리 말했으리라 싶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발견하겠다는 파스테르의 꿈은 독일의 의사인 코흐에 의해서 좌절되었습니다. 파스테르와 함께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코흐는 앞서 이야기했던 피루오의 제자였어요. 아내가 선물해준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취미였다고 하는데요. 환자가 없는 시간에 무료함을 해결해주던 이러한 취미가 나중에 그에게 노벨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코우하면 탄저병, 결핵, 콜레라 등의 단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병의 원인,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이 특정한 세균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그 원인균을 밝혀내는데 충족되어야 하는 코우 원칙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첫째, 특정 질병에 걸린 모든 동물의 몸에서 동일한 병원체가 발견되어야 한다. 둘째, 그 동물에서 원인 미생물을 분리하여 순수하게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 미생물을 건강한 실험 동물에 주입하면 같은 질병을 일으켜야 한다. 넷째, 감염된 실험 동물에서 그 미생물이 다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코우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파스테르의 꿈이었던 병원 미생물을 발견하였고 이 사실로 인해 파스테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세균학 분야의 1인자인데 자신의 꿈을 독일의 어린 의사에게 빼앗긴 거니까요. 하지만 파스테르는 좌절에 멈추지 않고 이 탄저병의 백신을 개발하면서 그 명성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두 천재의 경쟁이 인류에 큰 공헌을 한 거죠. 이 책에는 레이우엔훅, 피루오, 파스테르, 코흐 외에도 미생물학의 발전에 힘쓴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매독 치료법을 발견한 파울 에를리히, 식세포를 기반으로 한 면역 이론을 이야기한 메치니코프,
프론토질레드라는 염료가 생체 내에서 설포나마이드로 변환되어야 항균 효과가 있음을 알아낸 게르하르트 도마크,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 주류 독감을 최초로 기록한 페론치토 등에 대한 이야기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생물학은 주로 인간에게 큰 피해를 입힌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그 퇴치 방법을 연구하면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마냥 나쁘게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그 성질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실러스 투린지엔시스라는 세균이 있는데 BT라고 불리는 이 세균은 단백질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곤충의 장에 구멍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산성의 위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이 독소를 단백질로 소화해내기 때문에 별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서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BT 살충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생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더욱 맛있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에라는 효모는 우리에게 맛있는 빵과 맥주를 선물해 주고요. 제가 치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미생물이 없다면 이 치즈가 만들어질 수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 전통주인 막걸리, 다양한 종류의 장 등을 만드는데도 미생물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전통 음식과 관련된 누룩꽃이 피면 한국은 맛있어진다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룩 하면 흔히 막걸리를 떠올린다. 누룩은 밀이나 콩 따위를 찐 다음에 굵게 갈아 반죽하여 덩이를 만들어 띄운 것이다. 누룩이 있는 동안 곰팡이가 피는데 이를 누룩곰팡이 또는 국균이라고 한다. 분류학적으로는 아스퍼질러스 속 곰팡이다. 대표적인 누룩곰팡이로는 황국과 흑국, 백국 등이 있다. 어떤 종류의 곰팡이가 자라는가는 분쇄된 곡물의 입자 크기와 수분,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덩이의 모양도 중요한 요소다. 두께와 넓이에 따라 달라지는 공국률이 누룩 내의 산소 함유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누룩곰팡이는 술 빚는 과정에서 알코올 발효의 원료가 되는 당분을 만든다. 이미 설명한 대로 효모는 곡물의 주성분인 전분을 직접 이용하지 못한다. 술밥에 누룩을 고루 섞어주면 누룩곰팡이가 먼저 전분을 분해해서 당분으로 만든다. 그리고 나면 비로소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막걸리는 이렇게 익어간다. 아스퍼질러스 속은 진균 가운데 구성원의 종류가 가장 많다. 다양한 종이 있다 보니 누룩곰팡이처럼 유익한 것도 있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다. 예컨대 아스퍼질러스 플라부스가 만드는 독소는 사람과 가축에게 치명적이고 암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이 독소의 이름은 속명의 첫 글자 A와 종명의 플라에 독소를 뜻하는 영어 톡신을 더해 만든 것이다. 누룩에는 곰팡이 말고도 효모와 유산균, 고초균 등 다양한 미생물이 어울려 살고 있다. 학명 바실루스 서틸리스인 고초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른 풀은 물론이고 공기와 토양 등 여러 자연 환경에 널리 분포한다. 고초균은 누룩곰팡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된장과 고추장, 간장의 맛을 내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메주 발효 세균이다. 전통장은 주 원료인 메주가 중요하다. 메주는 보통 그 해에 나는 해콩으로 초겨울에 만든다. 먼저
가마솥에 해콩을 넣고 푹 삶는다. 잘 무른 콩을 절구에 넣고 절굿공유로 찢는다. 으깨진 콩을 틀에 넣거나 손으로 빚은 다음에 초벌로 말린다. 마지막으로 꾸덕해진 메주덩이를 볏짚 위에 두거나 볏짚으로 꼬아서 높이 매달아 겨운에 둔다. 그러면 메주덩이에서도 맛있는 곰팡이가 핀다. 메주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미 고초균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듯하다. 2010년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나라의 재래식 메주를 대상으로 미생물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미생물 배양에만 의존하던 이전 연구와 달리 이번에는 첨단 유전자 해독 기술을 동원했다. 다시 말해서 배양 과정 없이 메주에서 직접 미생물의 DNA를 추출해 유전자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잘 띄어진 메주에는 적어도 800종 이상의 미생물이 있었는데 미생물의 조성은 지역별로 달리 나타났다. 그러나 대략 전체 메주 미생물의 3분의 1은 락토바실러스 세균을 비롯한 유산균이 차지했다. 발효의 양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미생물이다. 따라서 지역마다 다른 토종 메주 미생물이 있다는 사실은 그 고장의 장맛은 미생물에 달려있음을 깨우쳐준다. 이들 발효 일꾼은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 요인에 따라 다른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특급 토산 메주는 미생물에 그 지역의 날씨와 고유한 메주 띄우기 방식이 더해져 마침내 완성된다. 어쨌든 미생물학적으로 보면 메주는 누룩곰팡이와 고초균, 유산균 등이 어우러진 미생물 집합체다. 한마디로 메주는 건강식품을 만드는 미생물 요리사의 산실이다. 제가 큐리 부인은 무슨 비누를 썼을까 2.0 방송에서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에게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윗집에서 가끔 메주도 띄웁니다.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는 구조상 냄새가 이 집 저 집 퍼지기 때문에 이런 건 잘 안 하잖아요. 게다가 제가 코가 좀 예민한 편이어서 냄새를 굉장히 잘 맡고 또 그런 류의 냄새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메주를 띄울 때면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냄새가 맛있어지는 냄새다라는 생각으로 그 불쾌함을 잠재울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인간과 미생물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요. 미생물은 우리의 적도 아니고 우리 몸에 기생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생해야 하는데요. 저자는 미생물에게서 공생을 배운다는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실 공생과 경쟁을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한마디로 부대끼며 같이 사는 게 공생이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공생이란 서식지와 먹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돕기도 하지만 때로 해를 끼치기도 한다. 인간이 사는 사회도 그렇지 않은가? 함께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다. 결국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관계뿐만 아니라 경쟁과 포식, 기생 등도 모두 다 공생의 한 형태인 것이다. 2015년 독일의 한 연구진이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아시네토박터는 대장균과 흙에서 흔히 발견되는 세균인데 연구진들이 아시네토박터의 돌연 변이를 일으켜 각각 다른 아미노산의 생산 능력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나서
얄궂게도 이들이 만들 수 없는 아미노산을 뺀 배양에게 두 세균을 함께 놓고 지켜보았다. 우리에게는 호기심 천국이지만 무리의 장애를 입은 세균들 입장에서는 죽음이 기다리는 지옥 전차에 떨어진 셈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두 세균 모두 꿋꿋하게 자라는 것이 아닌가. 최첨단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믿지 못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대장균이 자기 몸 길이만한 가는 관을 만들어 아시네토박터 세균을 붙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나노튜브가 두 세균의 세포벽을 관통하여 서로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을 주고받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달라진 환경에 맞추어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절묘한 공생의 기술이다. 우리 인간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간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타인의 노력을 존중해주고 타인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능력을 나누어 서로를 돕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공생하며 사는 법을 미생물에게서 배운다. 지금까지 2부에 걸쳐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나는 미생물과 산다. 이 책은 정말 읽어보셔야 그 진가를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자 특유의 재치와 위트가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책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도 정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의 뒷표지에 서민의 기생충 열전의 저자인 서민 교수님의 추천글이 실려 있어요. 평소 보통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니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 그동안 미생물 관련 책이 여러 나왔지만 흥미로운 대중서는 딱히 없어서 아쉬웠다. 이 책은 프롤로그부터 재밌어도 너무 재밌다. 이제부터 과학책을 왜 읽냐고 묻는 친구가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하자. 과학의 재미와 교양을 전자현미경처럼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이 책을 읽은 후에 제가 느낀 점이 딱 이 추천평의 내용이었어요. 정말 재미있고 누군가에게 특히 과학책을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께 재미와 더불어서 미생물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청취자 참여의 포문을 열어주신 이다영 선생님의 소감을 끝으로 두근두근 과학책 함께 읽기 나는 미생물과 산다 편의 문을 닫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과학책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유현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책 낭독으로 두근두근 과학책 함께 읽기에 참여한 교사 이다영입니다. 청취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더욱이 오랜 시간 동안 알레르기와 고단한 싸움을 하고 있는 제 삶과 맞닿아 있는 책으로 함께하여 더욱 감회가 남다릅니다. 책을 읽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저 스스로가 내렸던 결론은 인간이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사는 것이 마땅히 허락된 것이라면 그와 똑같은 권리를 미생물에게도 주려는 따뜻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옷깃을 스쳐간 많은 미생물들과 앞으로 맺을 인연들과의 조화로움을 고민했다고나 할까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생만을 생각하고 강조했던 것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시야와 마음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미생물과의 다양한 맺음을 고민하셨겠죠? 그렇다면 책 낭독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해지는 매우 새로운 경험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시금 기회가 있으면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